야, 이 바보야. 네 원수는 내가 아니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때려? 아파 죽겠네 그냥. 강철이의 적이 왕의 핏줄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오늘 속 시원하게 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의 탄생은 그들에겐 칼자루와 같았다. 내 피가 더럽다 말하며 마을 전체를 불태웠지.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핏줄을, 이름을, 존재 자체를 꼬리채 없애려 했다. 내가 본 것은 기억이 아니라 증거였다. 칼에 베인 어머니의 손끝, 불길 속에서도 끝내 나를 지키려 애쓰던 사람들. 강철이 넌 내 적이 아니다. 너 또한 그래야 할 것이야. 기억해라. 왕의 피는 왕을 만든 게 아니다. 수백의 피를 삼켜야 겨우 지킨 그 왕좌. 나는 그 죄의 그림자다. 그리고 난 피해 복수를 하고 있을 뿐이야. 불길과 연기가 마을을 뒤덮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옷 입은 한 무관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사라집니다. 이 무관의 정체와 그 아이의 운명. 분명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닙니다. 이 불길과 학살의 배후에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태워진 이 사건은 왕가와 직접 연관된 선별적 학살이었죠. 그리고 이 갓난아이가 바로 지금 우리가 팔척귀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마을에서 겪은 비극과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원한은 그가 악귀가 되어 복수를 꿈꾸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겪은 비극의 시작을 암시하죠. 이 장면이 바로 모든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은 왜 불타버렸으며 팔척귀를 구한 자는 누구일까요? 팔척귀는 왕실이 감추고 싶어하는 숨겨진 왕족의 혈통입니다. 왕실은 이 혈통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권위와 왕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고, 이를 막기 위해 마을을 불태우고 팔척귀가 포함된 혈통 전체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팔척귀는 과거 왕실에 의해 버림받고 학살당한 혈통의 생존자이며 복수를 위해 원혼이 되어 1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원왕귀입니다. 팔척귀가 지금의 왕의 대를 잇는 핏줄들에게만 원한을 가진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집안을 몰래 보호하는 세력으로부터 팔척귀만은 그 불길 속에서 구조되었고, 이 세력이 바로 최원우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낱낱이 기록된 책, 바로 광화문집이죠. 사실 최원우의 집안은 선왕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팔척귀 집안을 응원했죠. 팔척귀 집안은 워낙 왕실의 탄압이 무서워 진작에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날 거란 소식이 왕가의 감시로 드러나게 되자 아이 포함 이 집안 자체를 몰살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팔척귀가 장성할 때까지 최원우의 집안에서 이를 숨겨주었으며, 팔척귀는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없이 평생을 이리저리 숨어 살며 죽을 때도 가족 하나 남기지 못하고 외로이 숨을 거뒀는데, 그날 불에 타 죽은 팔척귀의 가족과 친지들의 원한이 한데 모여 팔척귀는 엄청난 화신이자 원한귀가 되었고, 최원우의 가문은 간신히 비밀을 숨긴 채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집안의 부와 명예는 건사하지만 13년 전부터 이상하게 팔척귀가 왕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며 그 존재를 다시금 드러내자 왕가에서 이 일을 깊이 파헤칠까 두려워 관직을 뒤로 하고 용담골로 내려가 왕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최원우의 조상이 아마도 지금의 김봉인처럼 왕에게 가까이 있으나 그 속은 왕에게 반하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데비가 최원우의 집안 서재에서 이 책을 받고 이런 사실이 모조리 적혀있는 광화문집이야말로 최원우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한 족쇄가 된 것이죠. 강철이는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왕을 도와 선대의 비밀을 풀어나가는데, 사건을 파면 팔수록 팔척귀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강철이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열의를 위해서라면 그저 팔척귀의 한을 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왕실의 죄를 들춰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면 이제껏 함께했던 왕의 안위가 위태해질 뿐더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하이에나들이 왕권을 차지하겠죠. 사실 김봉인같이 속이 까만 무리보다는 진실되었고 우직한 지금의 왕이 100배는 나을 터, 강철이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11화 예고편에 나왔듯이 열의는 풍상과 있고 함께 있는 비비마저 열의의 편에 서지 않는 듯한데요.
여리는 팔척기의 한을 풀어줄 방법이 직접 팔척기를 만나 얘기해보는 것 이외엔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풍산을 찾아가 팔척기에게 잠시 빙의 돼줄 것을 청하자 풍산은 거래를 제안하죠. 난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 내게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내가 너의 부탁을 쉬이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각오는 이미 하고 왔으렸다? 이건 어떠냐? 내 몸을 팔척기에게 잠시 빌려주고 난 후 너와 팔척기의 대화가 끝나면 이번엔 네가 팔척기에게 빙의 되는 것이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어떠냐? 그리 어렵지 않지? 풍산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풍산은 이제 왕가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힘들게 매번 주술로서 팔척기를 빙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 맑고 신기가 충만한 여리에게 팔척기가 들어간다면 더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여리의 몸에 빙의된 팔척기는 마치 강철이처럼 자신의 몸인 양 힘과 무예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신 여리에게 몸을 돌려줄 계획 따윈 없죠. 옆에서 비비는 이 거래를 다 듣고 있습니다만 딱히 풍산을 막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비비에겐 여리가 눈의 가시였거든요. 왜냐면 강철이가 여리를 향한 마음 때문에 승천할 마음을 접을까봐 두려운 비비가 차라리 여리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여리는 풍산이 쉽게 자신의 몸을 놓아주지 않으리란 걸 눈치채지만 당장 팔척기와 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두 손 맞잡으며 웃을 수 있게 된 강철이와 여리는 이렇듯 각각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강철이와 여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위기를 넘게 해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으니 그 희망은 바로 가섭스님과 그의 스승이죠. 가섭스님은 영적 능력과 무예를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거의 히어로급 인물인 거 잊지 않으셨죠? 가섭스님은 팔척기의 저주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로 말이죠.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을 수십 년 동안 스승님과 연구했을 테니 묘안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쉬운 카드는 아닌지라 이제껏 상황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강철이와 여리가 왕가의 일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무섭게도 이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해 직접 도성에 찾아온 것이고요. 강철이와 여리의 위기에서 가섭스님이 꺼낸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귀궁 11화 그리고 12화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11화와 12화의 리뷰 및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